안녕하세요. 산성제TV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조산 이야기 이어서 조산의 한 원인인 조기 진통 생겼을 때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산부인과와 저희 신생아과가 둘 다 주의 깊게 보는 조기 진통 환자분들이고, 보통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병실에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제 분만하지? 뭐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고 만사까지 갔으면 좋겠다 기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조기 진통으로 고생하시는 산모분들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좀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렇게 누워 계시는 산모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형한테 이번 영상을 좀 부탁드렸으니까, 이 조기 진통이 좀 두려우신 분들이나 조기 진통 때문에 지금 병원에 누워 계셔서 힘드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임신하신 분들은 아기가 혹시나 빨리 나올까봐 항상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에 임산부 복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중기 이후부터는 배가 계속 뭉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조기 진통은 아닐까 항상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 걱정 중에 일부는 좀 덜어드리고 또 일부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기 진통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아요. 네, 이게 사실 진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기 진통인가 해서 병원에 갔다가 아니라고 얘기 듣고 오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죠. 분만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왔다가 가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고, 그중 일부는 정말 조기 진통이 있어서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이분을 저 입원시켜야 되나 아니면 괜찮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상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좀 어려워서 본인이 집에서 이게 진짜 조기 진통인지 간진통인지 이거를 감별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그래도 지금 내가 병원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감별할 수 있으니까 그런 팁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가진통과 진짜 진통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규칙적이냐 아니냐. 규칙적인 게 얼마나 규칙적이냐. 한 시간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두세 번 계속 반복된다고 해서 이게 규칙적이냐. 산부인과 쪽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진통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10분에 2에서 3회, 적어도 한 5분 정도 간격, 이게 계속 반복이 될 때, 그럴 때는 진짜 진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검사를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수축이 생겼는데 괜찮아졌다, 한 30분 정도 5분 간격으로 계속 뭉치다가 30분 정도 지났는데 괜찮아졌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조기 진통이나 진짜 진통은 이게 괜찮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원해서 약도 쓰고 치료를 하는 거라서, 괜찮아지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만실에 갔다가 집에 가는 경우. 그래서 규칙적인 수축이 생겼다고 바로 병원에 가지 마시고 적어도 30분, 1시간 정도는 좀 지켜보고 시간 간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좀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뭐 10분에 한 번씩 뭉치다가 7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이게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한 번 수축이 올 때마다 강도도 조금씩 세진다. 그러면 그때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어떤 걸 보고 이게 조기 진통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일단 가장 큰 검사는 두 가지. 하나는 진짜 진통이 맞는지 수축 검사. 여기다 벨트처럼 띠두르는 거. 네, 떼두르는 보통 두 개를 댑니다. 하나는 아이 심장 소리 듣는 도플러 초음파를 대고, 또 하나는 수축을 재는 걸 하나를 재가지고 두 가지를 다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수축이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마나 자주 오는지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 정말 규칙적으로 생겼다 그러면은 초음파로 확인을 하는데 경부 길이를 한번 보게 됩니다. 조기 진통의 의학적인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규칙적인 자궁 수축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궁 경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길이의 변화도 있고 얼마나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길이나 아니면 얼마나 벌어졌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수축이 생기고 나서 얘가 변화하는지 진행이 되냐, 그것도. 네, 맞아요. 이게 수축이 규칙적으로 있긴 하지만 자궁 경부에 변화가 없다면 효과적이지 않은 수축이기 때문에 괜찮다. 애가 나올 수축은 아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축이 있는데 자궁 경부까지 변화한다. 그럼 이대로 가만히 두면 이게 열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조기 진통에 대한 치료를 좀 하게 됩니다. 자궁 경부의 변화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길이를 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진을 하기도 해요. 이제 산모분들이 두려워하는 검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검사입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태아 파이브로넥틴. 파이브로넥틴이라는 단백질을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양막과 자궁 경부가 잘 붙어있도록 하는 본드 같은 그런 단백질이에요. 양수 안에, 자궁 안에만 이제 이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은 조기 진통이랑 조산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하는 검사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파이브로넥틴이 나왔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통계적인 용어로 음성 예측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음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양성이 나왔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요새 보는 검사 중에 하나예요. 정리하면 태아 파이브로넥틴이
안 나오면 완전 안심. 그리고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은 또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음성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음성이 나오면 아 괜찮다 안심을 하는 그런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조기 수축 때문에 입원한 산모분들은 주로 치료하는 게 수축을 좀 억제하는 치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치료해요? 보통 수축 억제제 처방을 해드립니다. 이게 대부분 주사약제고 많이 쓰는 수축 억제제가 많이 들어보셨지만 라보파라는 이제 주사약입니다. 정맥 주사약이고 성분은 이제 리토드린이라는 성분인데 요게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걸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또 흔하게 쓰는 거는 이제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맞아요. 요거는 이제 산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맞아요. 전자간증 때 네. 경련을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아토시반이라는 약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토시반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먼저 라보파나 마그네슘을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은 아토시반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워낙 아토시반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 기준도 좀 까다로워서 일단은 좀 저렴한 약부터 사용을 하고 그게 이제 효과가 좋다 그러면 그걸 오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조기 진통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의 싸움. 이 아이가 웬만하면은 37주가 넘어서 또 체중도 좀 잘 들어가지고 태어나는 게 가장 좋으니까 비싼 약을 무작정 길게 쓸 수는 없으니까 저렴하고 괜찮은 약부터 먼저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그거를 최대한 오래 쓰는 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먹는 약도 한 가지 있어요. 맞아요. 칼슘 채널 차단제 니페디핀이라는 고혈압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또 말씀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가장 흔하게 쓰는 거는 라보파, 리토드린인데 이거는 수축 억제 효과도 꽤 좋지만 부작용도 좀 있어요.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는 가슴이 떨린다, 손이 좀 떨린다. 실제로 빈맥과 손 떨림 그리고 부정맥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폐부종이에요. 간혹 있어요. 네. 산모 중에 이 약을 좀 오래 쓰신 분들은 폐부종이 생겨가지고 산소까지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시작하면은 약을 바꿔야 돼요. 마그네슘으로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토시반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보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아토시반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도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써볼 만한 약 중에 하나니까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리토드린이라는 성분으로 경구약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사보다 부작용은 더 많은데 효과는 별로 없어가지고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리토드린은 아예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임신성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약의 부작용으로 고혈당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원래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던 분들은 말씀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은 정말 신기하게 칼슘의 기랑 역할을 해가지고 모든 근육에는 칼슘이 들어가서 수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자궁도 근육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궁이 수축하는 거를 억제를 해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고용량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실제로 근육의 힘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호흡이 억제되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될 때 신장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약을 쓰질 못해요. 호흡 억제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마그네슘은 보통 투약하기 전에 신장 기능 검사를 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혈액에서 마그네슘 농도를 재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적절한 농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거 말고는 몸이 좀 화끈거리는 느낌이 든다거나 뭐 구역이나 오심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전자간증에서도 흔하게 사용하는 거고 조산아에서 뇌성마비가 생기잖아요. 그런 신경학적 이상 생기기 전에 조산아의 신경 보호를 위해서도 산모에게 투약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른둥이 조산 아이들 중에서도 주스가 작은 아이들 일찍 태어난 아기들일수록 뇌성마비에 걸릴 위험도가 올라가거든요. 이런 마그네슘 약을 투여하는 게 그걸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조산한다고 무조건 다 투여를 하는 건 아니고 30주 이전인데 24시간 이내에 분만할 것 같은 경우 그때만 우리가 투여를 하게 됩니다. 30주 이후부터는 뇌성마비가 생길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뿐더러 이 마그네슘이 산모나 태아에게 생기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신기하게 고위험인 전자간증 산모에게 마그네슘을 이제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용량이 수축 억제제 때 쓰는 용량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전자간증이 있는 산모를 유도분만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마그네슘을 계속 들이면서 하거든요. 마그네슘도 주고 옥시토신 수축 유도하는 유도제도 같이 줘요.
그거는 되게 신기하게 한번 진통이 시작되면 마그네슘을 드려도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진통이 시작되면 이런 수축 억제제를 드려도 큰 효과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싸고 효과 좋다는 아토시바는 어때요? 아토시반 좋죠. 이 약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 약은 쭉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주기가 있어요. 한 주기당 48시간 동안 쓸 수가 있고, 48시간 동안 이 약을 쓰고 괜찮아지면은 그냥 쭉 가는 건데, 다시 또 수축이 생겼다, 2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3주기까지 보험이 됩니다. 보험 기준에 맞는 분들은. 근데 이제 3주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생기면 그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다른 약을 다시 써볼지, 아니면 비보험이지만 그 약을 좀 더 써볼지. 저 의사 입장에서는 항상 최신의 가장 좋은 약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못 써드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구 수축 억제제, 니페디핀이라는 약은 고혈압 약으로 많이 쓰이고 실제로도 지금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고 태아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니까 안전한데, 이게 수축 억제에 대한 효과는 이제 연구마다 좀 차이가 좀 납니다. 효과가 좀 있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서 처방하는 병원도 있고요. 처방을 하지 않는 병원도 있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고, 고혈압 약이니까 왠지 먹으면은 막 저혈압이 생길 것 같아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드리는 용량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만큼 심각한 저혈압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원래 혈압이 좀 낮았던 분들은 좀 어지럽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막 활동을 하시기보다 좀 누워서 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은 많진 않아요. 근데 이 약도 그렇고 마그네슘도 그렇고 결국은 근육의 작동 원리가 칼슘이니까. 그래서 마그네슘이랑 이 니페디핀은 동시에 투여를 하면 안 됩니다.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안 좋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그네슘을 투약해야 된다 그러면 니페디핀은 끊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기 진통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조기 진통이 조절이 잘 안 돼서 분만을 해야 된다면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RDS. 이게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고자 우리가 폐성숙 주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분은 스테로이드고 주사를 한 번 맞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맞는데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려요. 약 종류에 따라 다른데, 베타메타손이라는 약을 쓰는 병원에서는 24시간 간격으로 2번만 맞으면 되니까 24시간이면 끝나요. 근데 덱사메타존이라는 약을 쓰는 경우에는 12시간 간격으로 4번을 맞아야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서 보통 48시간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48시간이잖아요. 아토시반 한 주기가 48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아토시반을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폐성숙을 시킬 만한 시간을 벌고자. 제가 이른둥이 이번 설명 영상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조기 수축인데 분만 임박해서 막 입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입원하자마자 막 스테로이드 맞고 막 하는데, 이게 약효가 올라오는 시간이 또 있어야 되니까 48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벌지 못하고 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폐성숙 주사를 맞고 태어나더라도 신생아의 폐가 이제 성숙되지 못하고 나와서 호흡곤란 증후군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빠른 30주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폐성숙 주사를 맞더라도 폐성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서도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투여하는 게 아니고 길어봤자 48시간 정도 맞는 거여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서 산모분들 처방받는 약들을 보다 보면 항생제도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조기 진통 때문에 입원해 계신 분들. 이것도 이제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인데, 항생제를 쓰는 게 아예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조산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양순의 감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순의 감염 때문에 조기 진통이 생긴 거라면 항생제를 써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축 억제제랑 항생제를 같이 드리는 병원도 있고, 양수 검사를 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방적으로 아니면 경험적인 항생제를 쓰는 거냐, 아니면은 확실한 검사를 통해서 확실한 약을 골라서 쓰는 거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항생제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이런 이유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 양순의 감염이 일으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질염 때문에 또 생기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질염 증상이 생겼을 때 억지로 참지 말고, 그리고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열심히 잘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산의 예방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산 위험 때문에 자궁경부 묶는 수술을 하시는 분 있잖아요. 있죠.
수술 이름 외우기 쉬워가지고 되게 잘 기억하고 있는데. 맥도날드 수술. 네. 산모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네. 정확한 명칭은 자궁경부 원형 묶음술. 자궁경부는 밑에서 보면 동그란 약간 도넛 같이 생겼거든요. 가운데 조그만 구멍이 있고 이제 동그랗게 있는데 요거를 벌어지지 않게 묶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조기 진통의 치료는 아닙니다. 그러네요. 네. 자궁경부가 아주 짧거나 자궁경부 무력증이 있는 그런 산모분들이 자궁경부가 그냥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거지 수축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 수술 자체가 합병증 중에 하나가 조기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조기진통이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조기진통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경부에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묶어놨을 때 자궁경부가 열리면 자궁경부가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술을 하신 분들이 진통이 생기면 이걸 풀어드려요. 안 그러면 출혈이 엄청 많이 생겨요. 이게 많이 오해들 하세요. 가끔 조기진통이 있으신 분들 자기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다른 치료다. 조산을 예방하는 건 맞는데 조기진통에 대한 치료는 아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산모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실제로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조기 수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한 게 의대생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다른 과 선생님들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도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아 내가 무슨 약 투여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속 시원히 설명을 잘 못 듣잖아요. 대학병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이게 조기 진통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다 조산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조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조기 진통이고 또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이 조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조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